제가 또 3시부터 갑자기 또 회의가 잡혀가지고요. 정 네네네. 교수님께 좀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난제 좀 하입 연구단인데 이게 난제 도전 과제에서 진행했던 연구는 이 CRPS라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 난치성 통증 질환이 있습니다. 그 환자군에서 저희들이 환자 샘플을 얻어서 저희들이 좀 유전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어떤 인자를 발굴을 해서 그게 그 통증 신호에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 리비전 중인 연구고요. 예.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RPS라고 하는 거는 이게 통증 질환 중에 가장 이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맥길 페인 스케일이라는 게 통증을 보통 얘기하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통증이 심한 게 50 정도로 보면은 CRPS 환자들이 그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게 뭐 팔이 잘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아픈 통증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아마 통증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텔레비전에 있거나 그러면 항상 나오는 질환이 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의 기전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치료법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은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자율신경계 질환 증상이라든가 또 뭐 모터라든가 트로픽의 어떤 영향들이 있는데 저희는 통증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환자들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 그 신경과 펠로우 맞춰가지고 박사학위를 온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그래서 민영기 선생인데 이 친구는 지금 연세대 신경과로 작년에 박사 졸업해서 이제 진료 교수로 임용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제 김도윤 박사가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환자 샘플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통증센터에 있는 이 문지영 교수님, 센터장님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샘플을 좀 얻어주셨고, 그리고 분석, 이제 우리가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지정했는데, 이거는 그 한양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있는 유승준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CRPS가 이게 질환 이름에서 보듯이 신드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질환으로 지금 이게 정체가 뭐냐는 것 사실은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어떤 부다페스트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증상군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를 통과되면은 CRPS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CRPS 환자로 이제 이렇게 병원 내원 한 130명 중에서 한 60명 정도가 이 크라이테리아를 통과하는 걸로 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게 이 스킨 바이옵시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비번해 보시면 이게 바이옵시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사이트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환자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만히 있어도 아픈 상황인데 여기서 샘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이 동의를 해서 샘플링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은 뭐 도저히 아프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대상으로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이죠. 발이나 손 쪽이었고 이렇게 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 컨트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대비 그리고 이제 리전이 있는 측이 있고 없는 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소가 있는 측이 입시 레터럴이기 때문에 그쪽 기준에서 뭔가 있을까 해가지고 차이점을 알아보는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염색을 해서 보니 환자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엣지 스태닝 하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히스톨로지로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비줌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유전체 분석하는 방법으로 쭉 해서 했더니만은 이 더미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에피더미스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을 못했고, 더미스에서 해당하는 부위에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중에서도 DEG를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PTGDS라는 그런 몰리큘이 상당히 이게 더미스 스페시픽하게
이제 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PTGDS가 정말 발현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션 해가지고 봤더니만은 여기 더미스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더미스 중에서도 파필러리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 PTGDS가 많이 이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미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세포들인지 아까 5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한 세포가 아니고 여러 세포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로 판단되는 그 세포에서 PTGDS가 상당히 발현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분석 결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인 콜1A2나 그다음 비멘틴으로 저희들이 이 인시추를 해보면은 거기에 상당히 PTGDS가 이제 레이블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미스의 PTGDS라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거기 그 발현하는 세포는 아마도 파이브로블라스트일 거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PTGDS가 뭐냐?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패스웨이에 있는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멤브레인에 있는 포스포리피드가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되고 뭐 E2도 있는데 이건 E2 패스 ET가 PGE2가 대표적인 프로스타글란딘인데 그쪽 패스웨이는 아니고요. 이게 PGD2가 만들어지는 엔자임인데 이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돼 가지고 J2나 15D, PGJ2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되는 뭐 그런 엔자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엔자임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이 프로덕트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나이브 이제 마우스에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캘슘 이미징을 했더니만은 D2는 반응이 별로 캘슘 리스판스가 없는데 J2가 반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AITC는 트립 A1 채널의 아고니스트입니다. 캡사이신은 트립9연의 아고니스트고요. 보시면 캡사이신에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 AITC는 반응이 많이 있는 걸 확인돼서 그래서 이거는 A1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에서 J2가 캘슘 리스판스를 만드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A1 너가웃 마우스에서 실험을 해봤더니만 실제로 이 J2에 의한 캘슘 리스판스가 사라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AITC는 물론 사라지는 거고요. 캡사이신은 당연히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유한 아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캡사이신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J2가 이제 뭔가 캘슘 리스판스를 유발한다는 거는 뭔가 뉴로널 액티베이션에 관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많이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J2의 반응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1 너가웃에서 많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러면 이게 J2라는 몰리큘이 통증을 유발하는가 하는 게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마우스에서 실험을 한 거죠. 그냥 포르말린 테스트하는 것처럼 포르말린 포지티브 컨트롤을 해서 포르말린 주면 이렇게 퍼스트 페이지하고 세컨 페이지 이렇게 듀얼 페이지로 페인 리스폰스가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PGD2, J2 해보면은 J2를 주면은 얼리 리스폰스가 나타나고 그다음 세컨 페이지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저희 좀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근데 D2는 이제 통증 리스폰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캘슘 리스폰스 없는 것처럼 통증 리스폰스도 없는 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마도 J2가 이 PGJ2가 뭔가 통증을 유발하는데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통증 신호가 중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스파이널 코드 조절원의 시포스 익스프레션이 증가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르말린 줬을 때도 증가되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J2를 주면은 이제 증가돼 있고, A1 너가웃에서는 이게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2가 아마도 트립 A1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RPS 같은 경우는 이게 동물 모델이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는 타입 1 모델에 해당하는 CPIP 모델을 이용해서 오링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스케믹 페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닉하게 이스케믹 페인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스레시홀드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7일, 10일 되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 포thickness는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CPIP 모델에서 이게 TIV와 CRPS 모델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한 건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PTGDS가 콜 원에 이게 지금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코로컬라이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GDS가 또 이제 인시트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도 그 저기 이뮤노히스토닝도 했을 텐데 그것도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PTGDS가 실제로 타입1 그 애니멀 모델에서도 증가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모델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AITC A1의 리스판스도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PGJ2의 반응도 입시하고 컨트라를 비교를 해보면 입시가 이게 리전 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통증 인플라메이션이 만들어진 곳에서 얻어진 이 센서리 뉴런에서 테스트 해보면 반응이 큰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A1의 발현도 증가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A1의 센시타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통증 반응도 이제 A1 너가웃에서 해보면은 상당히 리버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 스레숄드가 이제 떨어지는데, 이 CPIP 모델에서 스레숄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통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가웃 마이스에서는 이게 다시 배잘 레벨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 디펜던트하게 이제 통증 리스판스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A1 채널에 안통시스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통증 리스판스가 리버스 됐다가 다시 통증이 생기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PIP 모델에서도 이 PGD2가 작용해서 통증이 만들어지고 그게 A1을 매개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들이 결국은 환자에서 어떤 타겟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메커니즘을 동물에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환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명한 거는 환자의 혈액에서 실제로 이 J2가 증가되어 있는지 봤더니만은 실제로 CRPS 환자에서 이제 혈액 이 시럼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이 J2가 증가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리버스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그 PTGDS 엔자임의 프로덕트인 J2가 증가돼 있고 그게 CRPS 환자에서 통증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케마틱 다이어그램으로 그래픽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RPS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스킨 더미스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피노티픽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PTGDS라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고 거기에서 J2가 시크리션 되면은 그게 A1을 통해서 페인이 인덕션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혹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한 가지 정도만 일단 받도록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너무 길게 했나 보네. 아닙니다. 예. 아,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토피컬하게 이거를 컨트롤해서 뭐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시도가 있었나요? 그래서 CRP 환자에서 이렇게 정말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패스웨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콕스 패스웨이나 이런 것들이 또 관여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엔자이드가 이런 패스웨이에 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사용돼서 효과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좀 알아보고 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지금 페리페럴 메커니즘으로 뭔가 통증이 인덕션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통증 CRPS 환자들에게 뭔가 치료법을 뭐 찾을 수 있는 뭐 뭔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바이오마커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통증 질환에서는 이 J2나 이런 것들이 발현이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리뷰어들이 지금 질문을 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그 리비전 아까, 기간 아까 동안 여기서 보면 그럼 베이 390 같은 거를 피부에 예. 주면 완화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동물 모델에서는 그게 완화가 되는 게 관찰이 되고요. A1 블라커를 주면은. 그래서 아, 실제로 A1, 그게 피부에 토피컬하게 주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인젝션 한 거죠. 인젝션 해가지고. 아니죠. 어쨌든 더미스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네네네. 예, 음. 거기 DRG에서 예. TRPA1 노시 리셉터를 찾았다는데 어느 뉴런에서 찾은 거예요? 어느 DRG 뉴런이라고 뉴런이 하시면은, 뭐 라즈 센서리 뭐 CGRP, IB4 뉴런 세 가지 있잖아요. 예, 예. A1은 어디서 주로 이제 찾으신 거예요? 노실자티브 뉴런에 많이 발현되어 있고요. 네? 마우스인 경우에는 TRPV1을 발현한 세포 중에 일부 세포가 이제 그 서브 타입으로 이제 많이 발현하는 이게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DRG를 해부해서 지금 찾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싱글셀로 분리해가지고 인디비주얼 뉴런으로 컬처한 다음에 거기에서 네. 이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CGRP 뉴런에 가깝겠네요. 예, CGRP일 수도 있고요. 예, 그게 넌펩티적에도 일부 이제 발현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드레스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노시셉티브 뉴런에 많이 발현되어 있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1이. 예. 음. 아, 네, 네. 오숙 교수님 굉장히 훌륭한 발견과 또 디테일 메커니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오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다음 정지훈 교수님 발표 연달아 네, 있겠습니다. 10분 발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5분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그 중국대 및 유로그린에 있는 정지훈입니다. 사실 이 과제에서 저희가 하기로 했던 게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통장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가 하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갖고 왔고요. 이 화면이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 거는 동물 실험에서 이주신경 자극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논문으로는 뭐 재작년이랑 작년에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후속에서 이거 말고 그냥 저희가 잡다하게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NS가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10번 내신경이 미주신경이잖아요. 베이거스 너브인데 이거에 자극을 가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게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목을 압박을 해서 간질 발작을 억제시키는 용도로 이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 아저씨는 옛날에 이게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을 차단시켜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고 물리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지금은 이게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목으로 지나가는 베이거스 너브를 활성화시켜서 그렇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목을 째고 코일을 감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간질 발작 억제용으로 많이 쓰이던 기술인데 한 20년 정도 전에, 25년 정도 전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귀에 있는 미주신경 분지를 자극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내서 그 다음에는 뭐 저희도 그렇고 귀를 통해서 하는 미주신경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고 비침습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FDA 승인된 비약물성 VNS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가 이제 이미 쓰이고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했던 걸로 넘어가서 먼저 동물 모델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도를 한 다음에 진통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진통 효과를 좀 잘 나오게 하는 VNS가 어떤 건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렛을 썼고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주사를 하면 그 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인 그 페리페럴 뉴로파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카니컬 알로디니아랑 콜드 알로디니아가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이렇게 모델을 잘 만든 다음에 일단은 이제 양쪽 귀에서 그 심바 콘차라는 해부학적 영역에 베가스 너브 브랜치가 많이 분포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서 어떤 자극이 통증을 잘 완화시키는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좀 재미있는 사실이 프리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통 효과가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저희 연구에서는 20Hz가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2Hz나 100Hz 같은 좀 다른 프리퀀시로 자극을 하면은 진통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훨씬 약하고 이제 지속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거는 잘 모릅니다. 저도 레퍼런스 웍을 좀 해보고 통증이 아닌 다른 쪽에서 그 40Hz 자극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거스 너브에도 그런 쪽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 봤는데 그 연구도 그렇고 이쪽 연구도 그렇고 딱히 어떤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가 없고 브레인 각 영역에서 통증 관련 영역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시포스나 뭐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같은 마커로 측정을 해봤을 때 저희가 그 보고 있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런 마커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그 몰레큘러 메커니즘으로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아내지 못했는데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떤 게 작용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아드레나진 리셉터 서브타입이나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무스카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도 썼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프라조신이나 이다조산 같은 거는 진통 효과를 취소시키지 못했는데 유독 프레프라놀로를 썼을 때 이런 VNS로 유도하는 진통 효과가 취소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타 아드레nergic 리셉터 액티베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연구 제가 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가령 뭐 도파민을 도파미너직 뉴런들을 없애버리는 MPTP를 처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파킨슨병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뉴로패스 페인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VNS가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에서 알아낸 거는 20Hz VNS가 중요하다. 그리고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액티베이션이 중요하다까지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도파미너직 뉴런이나 그 콜리너직 뉴런들도 관여를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였고 후속으로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번엔 렛이 아니고 마우스를 썼고요. 그 케모세라피 인듀스드 페리페럴 뉴로패스가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흔히 쓰는 수술로 유도하는 신경방사성 통증 모델을 썼습니다. 이제 사이아틱 너브를 국소적으로 손상시켜서 만드는 아주 흔한 신경방사성 통증 모델을 썼고 통증이 잘 나왔을 때 역시 VNS를 해서 진통 효과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도 해보고 오른쪽도 해보고 양쪽 같이 해보고 한 번도 해보고 세 번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일단 양쪽을 같이 해주면 한쪽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 3일 연달아서 하면은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이는 이 G 패널이 세 번 연달아 했을 때의 효과를 한 번만 했을 때의 효과랑 비교를 하는 건데 한쪽만 했을 때의 효과랑 비교를 하는 건데 아주 효과가 잘 나오고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는 진통 효과를 보여줬고 3일째가 되면은 그거가 거의 48시간까지도 완전히 안 없어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한쪽만 해준다면은 그 정도의 효과는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와는 좀 다른 내용에서 그 봤는데 도살 라페 영역이랑 그 아미그달라 쪽에서 센트럴 아미그달라 쪽에서 나타나는 그 C4스 액티베이션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그 VNS를 해주면 도살 라페에서 C4스 액티베이션이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방사성 통증 모델에서는 아미그달라에서 C4스 액티베이션이 늘어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VNS를 하면 그걸 줄여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PA라는 그 세로토닌 신세시스를 막아버리는 약물을 쳐놓고 VNS를 하면은 VNS의 이런 진통 효능이 취소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 연구랑 같이 연결지어서 봤을 때 이 VNS로 인한 진통 효과에는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액티베이션도 중요하고 세로토닌도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이 논문 두 개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도파민이랑 그 콜리너직 리셉터, 콜린성 패스웨이를 막아버려도 이런 진통 효과가 상당히 취소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물 모델 얘기였고요.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사실은 사람에게 쓰기 위해서 이제 장치를 개발을 해서 통증이 아닌 다른 질환 쪽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특히 동물 실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자극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기기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바이오 미메틱이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해놨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 전기생리 하시는 분들이 다 쓰고 있는 그 스티뮬레이팅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기계, 그러니까 이제 어, 펄스 제너레이터랑 아이솔레이터를 그냥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들 쓰고 계시는 그 기계 두 개를 합쳐놓은 기계고요. 그래서 이거를 뭘 할 수가 있느냐? 뭐 정리해서 쓰는 다양한 방법의 전기 자극을 동물에게 쓸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고 가끔 이거 보시고 좀 써볼 수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거나 이제 판매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딴 얘기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스팀 과제에서 하기로 한 게 이런 진통 기법을 찾겠다는 역할이 아니라 그 동물 실험에서 투퍼톤 이미징으로 그 콜텍스 부분의 칼슘 신호를 측정을 해서 자발적인 통증을 판정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원래 역할입니다. 물론 그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에게서도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했고 지금 이거는 예전에 했던 연구들입니다.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해서 통증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특정한 어떤 뇌파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 그 찬물에 손을 넣는다든지 이제 통증 자극을 준 상태로 이제 판정을 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시작한 다른 그 연구자 임상이랑 같이 시작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 중에 후유증으로 신경방출성 통증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뇌파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이 중요한 점은 예전에 많이들 썼던 굉장히 이제 퀄리티 좋은 뇌파 기계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쓸 수 있는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소량의 뇌파 정보만 가지고 통증을 판독하는 거를 해보자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목표 수가 50명인데 한 달 전 시점에서 지금 실험군은 6명, 이제 대조군은 9명을 측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그때서야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조금씩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다른 뉴런 모듈레이션 기법이 있어서 그쪽도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용 기계는 만들었는데, 이거는 정작 동물 실험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발목에 있는 TBR 러버를 스티뮬레이션하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데 이미 FDA 승인된 기계가 있어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기술이 그 FDA 승인된 기계도 그렇고 그 찾아보면은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삼음교라는 혈이 있는데 그 자극 기법에서 나왔다라고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으니까 탄데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과민성 방광이 아닌 다른 쪽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서 이쪽 연구를 이제 시작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훈 교수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커버해 주셨는데요. 또 질문 한두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BCI 오피스 적은 것도 하시네요. 예, 비슷한 거를 어쩌다 보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디코딩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 팩터가 주로 뭐를 보고 계세요? 현재는 그걸 정해놓고 시작하진 않았는데요. 통증이 아니라 그 다른 쪽에서 그거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QEEG에서 흔히 쓰는 그 방법을 써서 가령 뭐 감정 고조 상태에서 나타나는 뭐 알파파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특정 자극을 선호하는 정도를 뭐 델타파를 갖고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은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시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서 통증이 있는 뇌졸중 환자랑 통증이 없는 뇌졸중 환자를 구분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파가 뇌파가 첨가가 되면 우리가 한자는 알잖아요, 미리. 어떤 더한 그 이점이 더 있죠? 이게 아, 뇌파 한다 그러면. 그 일단 환자에서 그 주관적으로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로 얼마나 아픈지를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마약성 진통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꾀병을 부린다든지 통증을 과장한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통증 쪽이라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뇌파로 그런 거를 판정을 한 다음에 VNS로 저희가 이제 이게 크레이빙을 줄여주는
기존 다른 연구나 이제 저희의 이제 데이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같이 써서 마약성 진통제의 과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 아까 그 뇌파 분석이나 VNS를 같이 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침 그 다음 발표하실 안진훈 교수님이랑도 뭐 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안 교수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되게 흥미로운 뭐 프리퀀시 디펜던시 보여주셨는데 혹시 뭐 40Hz 같은 것도 시도를 해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 계획이라는 20Hz랑 30Hz 정도를 묶어서 봤고요. 그 네. 40Hz를 따로 띄어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40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봤던 거는 20Hz가 적어도 통증에는 되게 좋았다라는 거고 네. 통증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뭐 3Hz가 유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Hz, 3Hz 영역대, 그다음에 20Hz, 2, 3, 40Hz 영역대, 그다음에 아예 이제 100Hz 영역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그러면 다음 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지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남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기 채팅창 쓰셔도 됩니다. 네. 안진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네. 슬라이드 화면이 보이시는 거죠? 전체 화면 보입니다. 예. 네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네. 포인터만 좀, 포인터만 좀 설정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저희는 지금 정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 이 과제에서 하는 게 그 뇌파와 그다음 이지하고 에프너스 같은 뇌신호를 가지고 페인의 그 브레인의 어떤 패턴을 찾는 거, 그다음에 브레인 패턴과 그다음 브레인의 위치를 잘 찾은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뇌 자극을 할 수 있는 어떤 타겟팅하는 그런 게 저희의 그 역할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그 뇌파 관련된 연구, 그다음 혈류 관련된 에프너스 관련된 연구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지 페인 텔러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보니까는 이게 안정 상태, 안정 상태 뇌파만 가지고 통증 환자를 만성 통증을 과연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저가 했고 또 하나는 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많은 채널을 쓰지 말고 소수의 채널만 가지고 만성 통증 환자를 식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보니까는 이게 테크놀로지 코드 몽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멕시코에 있는 대학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 건강인과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닉 페인에 대한 이 공개 데이터가 있어요. 이지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요 이지 그 24채널짜리 데이터가 있고 요거는 지금 눈을 감은 상태의 3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건강인과 통증 환자를 아, 그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과연 한번 분류를 해보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 위치를 뭐 프리프론털, 프론털, 뭐 센트럴, 그다음 템포럴, 파이럴, 그다음에 옥시피털 이렇게 다 나눠서 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 그 모델들을 저희가 다 써봤고요. 그래서 기계학습에서 쓰는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쓰는 방식들,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기 보면 LSTM CNN 같은 건 저희가 만든 모델이고, 컨포머는 이 멀티어드 어텐션 부분을 저희가 조금 모델을 좀 개량해서 저희가
맞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론털 영역이니까 채널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이 프론털 영역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이게 그 기존의 피처 베이스드 러닝에 비해서, 그러니까 피처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이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 밴드 파워하고, 그러니까 뭐 알파파의 밴드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델타파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거든요. QEG가 되는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프리퀀시 피처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머신러닝 방법들인데 이거 말고 그냥 저희는 그냥 로 데이터를 바로 아주 간단한 필터링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써봤더니 어, 그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론털 영역에 있는 5개의 채널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었고, 프리프론탈 에어리어, 그 다음에 템포럴 에어리어에서도 꽤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원래 이제 컨포머라는 백본이 있고,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 그 다음에 그 컨포머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그 인풋을 인베딩 할 때 그 스트럭처를 조금 바꿔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K 폴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폴더를 5개를 나눠 가지고 이제 하는 일종의 그 서브젝트 그 서브젝트 디펜던트한 모델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모델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몇 명이 총 60 몇 명이 61명인가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게 건강인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컨포머 베이스의 프론털 영역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컨포머 모델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건강인과 그 다음에 환자를 잘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잘 찾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6번, 뭐 36번, 그 다음에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요 환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잘못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인으로 판별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만성통증 환자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인데 만성통증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는데, 아까 오픈 데이터 셋에서는 이 환자들의 어떤 다른 어떤 생리적 그 지표, 그런 것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본 거는 뭘 봤냐면, 그래서 우리가 세일리언스라는 걸 봤습니다. 세일리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만든 모델이 있고, 이 모델에서 어느 영역이, 어, 이 환자, 내게 크로닉 페인으로 판정하는데, 어, 그 영향을 많이 기여를 하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론탈 에어리어와,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론탈, 그 다음에 옥시피털, 그리고 프라이털, 이렇게 지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크로닉 페인을 볼 수 있었고, 헬스는 뒤에 옥시피털만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36번 같은 경우는, 크로닉 페인 환자라고 그 레이블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잘 못 맞췄잖아요. 봤더니 이 사람은 헬시 컨트롤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상인에 가까운 이런 그 브레인 패턴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잘못 온일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프론털 영역이 강조된 게 만성통증 환자에 나타나는 이 전두엽의 어떤 기능적 변이,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통증 기전의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발리키, 그 다음에 부시넬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통증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요 영역들이 어떤 그 통증 환자의 그 통제 기전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그 딥러닝 모델 결과가 그런 그 이전 결과들하고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0분 지난 것 같은데.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아, 요거는 지금 뭐냐면, 딥러닝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F너스, 그러니까는 그 서멀 자극을 주었을 때, 서멀 이보크드 F너스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페인 이벤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딥러닝으로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서멀 자극을 줬을 때, 요 구간이 페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페인 스레스홀드, 여기가 이제 페인 톨러런스인데, 페인 구간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노페인 구간에 대한 이때 얻어지는 에피너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분류를 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쓴 모델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3 x 3, 그 다음에 5 x 5 이렇게 인베딩을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었더니 에, 모델이 굉장히 학습을 잘하더라 이런 거였고,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게 에스너스티라고 하는 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놓은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하고 저희 거를 비교해 보면 저희 모델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작을 때, 그 왕의 논문보다 더 좋은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왕이라고 한 사람은 그 할 때 이분은 여기 이제 채널들 앞에서부터 뒤로부터 이렇게 지금과 같이 순차적으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에 레이블을 달아서 꼬리표를 달아서 이렇게 그 인베딩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채널에 꼬리표를 달지 않고 랜덤으로 저희가 이렇게 뚝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랜덤 오더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저희께 이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셀리어스 맵을 그렸을 때 이런 그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위치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있는 연구의 결과를 가져다가 저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브레인에 이제 그 FNS 여러 개 채널들이 있는 그 채널들 간의 릴레이션을 보는 거. 근데 그 릴레이션을 기존에는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로 봤는데, 우리는 이게 그 이펙티브 커넥티비티, 코저 커넥티비티를 우리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그 트랜스포머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그걸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는 그냥 피어슨 코릴레이션 보고 그다음에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는 그레인저 코달리티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딥러닝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펑셔널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에펙티브 커넥티비티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여기서 만드는 이 두 개들을 SVM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페인과 노페를 구분을 어느 게 더 잘하는지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가 딥러닝 모델로 만들어낸 펑셔널 커넥티비티, 이펙티브 커넥티비티가 페인과 노페인을 구분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 했던 방식보다 더 낫다고 하면, 우리의 방식이 검증할 수 있겠다고 제가 판단했고, 그렇게 봤더니, 4초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까지 굉장히 높은 정확도, 그다음에 45%, 35% 정도까지 그 AUROC를 이제 저희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이제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아까 휴지기 뇌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세브란스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을 때 서멀 이보크드 포텐셜도 같이 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 모델을 이제 검증하는 걸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지금 어플라이드 소프트 컴퓨팅이라는 저널에 투고를 해서 지금 리비전 중에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4채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봤는데 4채널에 대한 펑셔널 커넥티비티,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를 봤는데 요거를 52채널 확장하는 연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연구, 또 휴먼 스케일로 보여주셨고요. 네, 안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도 또 질문 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안 교수님, 네네. 뇌파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우리 같이 평생 그 뇌파를 실제로 본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 뇌파라상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뇌파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뇌파가, 변을, 아니, 뭐,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거시가, 파라미터들이 변했는데, 사실 뇌파는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제 아, 뇌파만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뇌파를 보고 음,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이 그러니까 목시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어떤 흐름을 보고 앰플리튜드가 얼마나 커지는지, 혹은 음, 앰플리튜드가 커질 때 얼마나 빨리 커지고, 그다음에 느리게 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일반적인 QEEG고, 그다음에 좀 더 가서 하는 게 이제 이 예,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예, 프리퀀시를 보는 건데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사람이 알기가 어려우니까 예. 저희는 이런 그 딥러닝 모델을 써서 우리가 모르는 걸 이 그 AI가 그 피처들을 찾아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우러 갈게요. 네. 참고로 안진훈 교수님은 저기 또 연구년을 광주에서 하시기 때문에 배우러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김상정 교수님. 네, 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아까 보니까 뉴로패스페인 환자 사실은 이 에티올로지가 좀 다양하던데, 그거를 아까 여기 써놓으신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가 있지?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게 이분들이 그 얻은 데이터가 여기 보면은 저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크로닉 페인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세브란스에서 모이고 있는 데이터는 크로닉 로우백 페인, 크로닉 로우백 페인에 대한 환자 데이터를 지금 한 1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저희가 건강인 100명, 그다음에 그, 그 CLBP 환자 100명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한 resting state EEG하고, 그 다음에 thermal evoked EEG, 그거를 가지고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네. 그러냐면,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셀프 리포티드 하는 그런 주관성들을 굉장히 없앨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네네. 네. 아까 김 교수님 질문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 어느 영역의 그러니까 뇌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게 주요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셀리언스라고 하는 게 연속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가 크로닉 페인 환자를에 대한 그, 이 사람의 어떤 이 크로닉 페인에 대해서 크로닉 페인을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채널들 위치거든요. 네네네. 네네네.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 연관돼서 이 디지즈 에티올로지에 따라서 저게 조금 세일리언스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달라질 수 생각. 있습니다. 달라질 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환자분을 좀 더 호모지니스한 CLBP로만 특정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